세상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보고 나라의 운명을 한 발치 앞서 아는 눈. 우리는 그것을 천기의 눈이라 부릅니다. 눈보라치는 바위 틈에서 비천한 여종이 주워온 아이. 여종의 품에서 자라난 조선 최고의 예언자. 그 기이하고도 서글픈 운명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소율의 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안동 땅 소백산 자락은 인간의 발길조차 허락지 않는 혹한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모질어서 산짐승조차 얼어 죽고 흐르는 시냇물도 바위처럼 단단히 얼어붙던 시절이었지요. 그 척박한 산길을 홀로 오르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최대감 댁의 노처녀 여종덕임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자는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최대감 집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30이 넘도록 홀로 지냈지요. 최대감은 지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내일 아침 새순물을 데울 뗄감이 부족하다며 덕임을 산으로 내몰았으니 말입니다. 덕임은 구멍난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얼음물을 견디며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비천한 목숨 더는 버틸 힘이 없나이다. 눈꺼풀조차 얼어붙어 앞조차 보기 힘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을 짓누르던 바람 소리가 멈추고 고요한 정적이 감돌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임이 홀린 듯 다가간 바위 동굴 앞에는 집채만 한 백호 한 마리가 입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덕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백호의 눈에선 투명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황금빛 비단 강보에 쌓인 핏덩이,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백호는 마치 이 아이를 부디 살려달라는 듯 덕임을 향해 낮게 울부짖고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덕임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기가 그녀를 보며 방긋 웃는데 그 눈동자가 깊은 밤바다처럼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구나.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켜야 할 천기구나. 집으로 돌아온 덕임은 최대감의 눈을 피해 헛간 구석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아기의 등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7개의 점이 선명했고 강보 안에는 범상치 않은 옥패 조각이 들어있었지요. 덕임은 매일 밤 자신의 밥을 덜어 미음을 쑤어 아이를 먹였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이 남긴 찌꺼기로 배를 채우면서도 아이가 방긋 웃을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 했습니다. 덕임은 아이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어려운 상황에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3살이 되던 해부터 평범한 집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도 서툰 나이였지만 가끔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앞마당 나무 밑에 가지 마세요. 큰 뱀이 독을 품고 기다려요. 덕임은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이라 생각했지만 다음 날 정말로 마당 감나무 밑에서
사람 팔뚝만 한 살무사가 나타나 하인 한 명을 물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덕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푸른 안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럴수록 덕임은 걱정과 근심이 늘어났고,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복동이가 5살이 되자 그 영험함은 담장을 넘어 최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최대감은 무리한 투기로 가세가 기울고 있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처지였지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복동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내 이놈, 내가 앞날을 본다지. 내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줄 것이 무엇이냐? 어린 복동이는 최대감의 얼굴 주위에 맴도는 검은 기운을 보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곡물도 비단도 아닙니다. 내일 남쪽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 소금 배가 모두 뒤집힐 것이니 지금 창고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소금을 사 모으십시오. 사흘 뒤면 그 소금이 황금보다 귀해질 것입니다. 최대감은 비웃었으나 절박한 심정에 전 재산을 털어 소금을 닥치는 대로 매집했습니다. 과연 다음 날 정오, 남해안에 유례없는 해일이 덮쳤다는 전령이 도착했고, 소금값은 하룻밤새 10배, 20배가 뛰었습니다. 최대감은 앉은 자리에서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돈 맛을 본 최대감은 이제 복동이를 사람이 아닌 돈을 낳는 보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복동이가 최대감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집은 곧 불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 큰 괴짝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옮기지 않으면 대감마님의 재산은 모두 제가 될 것입니다. 최대감은 멀쩡한 날씨에 무슨 불이냐며 복동이를 때리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덕임을 시켜 괴짝들을 마당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원인 모를 불이 사랑채를 덮쳤고 집은 전소되었으나 덕임이 옮겨둔 황금 괴짝들만은 멀쩡히 보존되었습니다. 최대감은 기뻐 날뛰었지만 덕임은 불길 속에서 복동이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푸르게 빛날 때마다 복동이의 기운이 눈에 띄게 쇠해갔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의 부가 쌓이자 시기하는 정적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최대감의 생일잔치에 누군가 귀한 술과 소고기를 보내왔지요. 잔치가 무르익고 최대감이 고기를 입에 넣으려던 순간 복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 고기 안에는 검은 벌레가 가득합니다. 대감마님의 목숨을 앗아갈 검은 벌레들이요. 최대감이 화를 내며 고기를 갈라보자 겉은 선홍빛으로 멀쩡했으나 속은 이미 독충이 번식해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잔치에 온 손님들은 복동이를 산신령이 보낸 아이라며 칭송했고 최대감의 탐욕은 이제 나라의 권력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동이가 마당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덕임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을 때 복동이의 눈에선 푸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물물이 빨간색이에요. 사람들의 목이 우물 속에 가득해요.
곧 한양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올 거예요. 대감마님이 우리를 팔아넘길 거예요. 복동이는 이제 개인의 부를 넘어 나라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아이의 능력을 이용해 좌이정 김자점과 결탁하려 했고, 그것은 곧 덕임과 복동에게 닥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덕임은 매일 밤 아이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며 기도했습니다. 보지 마라, 복동아. 제발 보지 마라. 이 어미가 내 눈이 되어줄 테니 제발 그 무서운 미래는 보지 말아다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최대감의 집에는 차가운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의 예언으로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된 최대감은 이제 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냈고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좌이정 김자점에게 줄을 대기 위해 복동이를 살아있는 영물로 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깊은 밤, 벙어리 행세를 하던 머슴 무명이 덕임의 헛간으로 은밀히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비단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덕임이 산속에서 아기와 함께 발견했던 깨진 옥패의 나머지 조각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이조판서 김대감님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이 아이는 대감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천기를 타고난 분입니다. 무명의 고백에 덕임은 사지가 떨렸습니다. 무명은 좌이정 김자점이 바로 복동이의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이며 그가 복동이의 능력을 이용해 왕이 되려 한다는 소름 끼치는 음모를 전했습니다. 그때 자는 줄 알았던 복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푸른 안광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명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명 아저씨, 오늘 밤 제 눈앞에 검은 꽃이 피고 있어요. 대감마님이 저를 한양으로 보내려 하시겠지요. 하지만 가서는 안 됩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 단발령 고개에서 저와 어머니는 작게의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제가 보았습니다. 눈밭에 붉게 젖은 어머니의 저고리를요. 복동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며 각혈했습니다. 천기를 잇는 대가로 아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요. 덕임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지만 최대감은 이미 좌이정의 하수인들과 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대감은 복동이를 한양으로 압송하기 위해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덕임이 가마 앞을 가로막자 최대감은 서슬퍼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 천한 년이 어디서 감히. 이 아이는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보물이다. 내까짓 여종이 어찌 품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냐. 매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고 덕임의 등천이 찢겨나갔지만 그녀는 복동의 가마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동이가 가마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감마님의 외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대감이 비웃으며 말을 무시하려던 순간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대감의 금쪽 같은 외아들이 마당 우물가에서 놀다 발을 헛디뎌 빠진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무명은 복동을 업고 덕임과 함께 뒷담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정해진 비극적 운명과 맞서 싸우는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으나 악인의 세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최대감은 좌의정의 비호 아래 평양 감사가 되어 그곳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호의호식했고 덕임과 복동을 놓친 화풀이로 전국의 여종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로 소문이 났지요. 반면 도망친 덕임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복동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눈먼 거지로 살며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복동을 무명에게 맡겨 깊은 산사로 보내 공부시킨 뒤 자신은 자객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었습니다. 평양성 저작거리 남루한 차림의 한 눈먼 노파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덕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거의 멀어 앞을 보지 못했으나 매일 성문 앞을 지키며 지나가는 선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푸른 안광을 가진 선비님을 보셨어? 우리 복동이 우리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파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동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올 것이라는 아이의 마지막 예언을 믿고 15년을 버틴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최대감의 회갑 잔치가 평양관하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기생들의 가락이 울려 퍼질 때 남루한 차림의 한 청년 선비가 관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느냐? 최대감의 호통의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날처럼 깊고 푸른 안광이 관아 안을 차갑게 훑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도현. 바로 덕임이 키워낸 복동이었습니다. 도현은 품속에서 낡은 눈 가리개를 꺼내 최대감에게 던졌습니다. 대감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제 눈을 가리고 천기를 훔쳐불을 쌓던 그 시절을요. 오늘 저는 당신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끝을 보러 왔습니다. 최대감이 경악하며 자객들을 부르려 할 때 도현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의 담장을 넘어 수많은 역졸이 들이닥쳤습니다. 도현은 천기의 눈으로 최대감이 비리를 적어둔 비밀 장부의 위치, 뇌물을 숨겨둔 우물 밑의 밀실, 심지어 좌의정과 내통한 밀서가 숨겨진 베개 속까지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최대감은 도망칠 구멍조차 찾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본 점괘에는 내가 왕이 된다고 했단 말이다. 도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당신은 미래를 보았을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좌의정 김자점 1파는 대역죄로 처형되었고 최대감은 곤장 100개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북방의 차가운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가장 먼저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던 눈먼 노파, 덕임을 찾아갔습니다. 도현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복동이입니다. 어머니의 눈을 대신해 세상을 보고 돌아온 소자 복동이입니다.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구나. 정말로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왔구나. 이제 이 애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며칠 뒤 북방으로 끌려가던 최대감은 길가에서 화려한 비단 가마를 탄 한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정경 부인의 복색을 한 여인, 바로 덕임이었습니다. 임금은 덕임의 희생과 절개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정경 부인의 봉작을 내리고 최고의 어의를 보내 그녀의 눈을 고치도록 명했지요. 거짓골이 된 최대감이 가마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덕임아, 나를 좀 살려다오. 내가 너를 30년 넘게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덕임은 가마에 휘장을 올리고 최대감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의의 치료로 다시 눈을 뜬 그녀의 눈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대감 당신은 아이의 눈으로 황금을 보았으나 저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천기를 훔치려 했으나 저는 천기를 품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매일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부디 추운 북방에서 당신이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세어보며 사십시오. 가마는 최대감을 뒤로하고 멀어져 갔습니다. 도현과 덕임은 다시 소백산 그 동굴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아기 복동을 내려놓았던 그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하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도현이 하늘을 보자 구름 사이로 거대한 백호의 형상이 잠시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백호 신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복동아. 이제 더는 앞날을 보지 않아도 된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운명이니까. 도현은 그날 이후 더는 천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현재가 그 어떤 예언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여종에서 정경 부인이 된 덕임과 운명을 극복한 아들 도현의 이야기는 안동 땅의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